무디스가 완곡하지만 경고를 확실하게 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안 되고 좀 이런 대출로 이런 해결하면 네. 그런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던져준 거죠. 네,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못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는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생아로 노래 나왔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뭐 예산이 작년보다 적어서 이렇게까지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죠. 저도 상승은 상반기에 일어나지만 특례보금자리 이론 때보다는 좀 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정책금리라고 하죠. 소리 소문 없이 보도도 없이 어느 날 살짝 그 생애 최초 네. LTV는 80%, 집값이 5억이면 4억을 갖다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리가 네. 2%부터 출발을 해요. 마치 저 코로나 때 저금리 수준입니다. 2%에서 최고 높은 게 연봉 7천 이상 되는 분들, 1억 이상 되는 분들도 3.3%. 그러니까 이건 뭐 부담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2배가 올랐다라 할지라도 계산을 해보면 10억짜리 집이라도 7억이면은 2%면 이 집에서 140만 원. 한 달에 한 12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가 120만 원 내면 내 아파트가 돼? 월세를 사도 싸잖아요. 네. 그 정도로 정책금리가 지금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엔 잘 모르시다가 4월, 5월 되면서 약간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트레스 DSR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나온 게 원래 7월 1일부터 시작될 건데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새로 되고 나서 제대로 머리에 남는 건 그 정책밖에 없어요. 연기한 거. 뜬금없이 생뚱맞게. 근데 그게 신호가 이제 잘못 들어갔죠. 시장에 어떻게? 그러면 금리가 오르니까 오르기 전에 사자라는 이쪽에 지금 편중돼가지고 쫙 붙었어요. 7월에. 네. 8월도 붙다가 좀 중저가? 이쪽에 이제 마지막까지 몰렸고 8월 초순부터 손님이 좀 줄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반기에 1, 2월에 살짝 오르던 것이 3, 4, 5, 6, 7월 불타올랐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불장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공급 부족도 또 이렇게 공포 마케팅이 좀 나왔잖아요.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지만 네. 이런 게 겹치면서 일반 전세입자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미 2020년, 21년, 22년 한 3, 4년을 갖다 시달렸는데 또 조정되는가 싶더니 또 올라 막 말이 많고 언론은 뭐 이런 것들이 막 거의 뭐 도배되다시피 하니까 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렴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붙으니까 가격이 2022년 고점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죠. 네. 강남, 서초, 마영서 이쪽은 좀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좀 반응이 없었어요. 아이러니한 건데 보도는 반응이 없는 것들은 별로 안 나오고 올라간 것만 주로 해서 나오니까 지방과 6대 광역시는 별로 회복 못했습니다. 못했고 서울에서 25개구가 있잖아요. 25개구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게 마용성하고 강남 4구 그 최근에 동작구하고 양천구가 조금 양천구는 이제 목동 재건축이 좀 이슈가 돼가지고 좀 매수가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 8개구는 좀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25개구 중에 뺀 나머지 25개구 빼면 17개 남잖아요. 네. 여기는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다만 최근에 서대문이 조금 저평가됐다. 입지에 비해서 조금 붙었는데 이런 불장이 8월 초부터 매수세가 조금 줄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거래량으로도 나오고 또 그리고 사람들의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매수 우위 지수라고 거래량부터 이제 보시면 전국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고 이렇게 그림에 네. 거래량 추이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보이는 대로 경기도하고 서울은 좀 강세를 보였어요 분명히. 근데 이 8월 이후로 여기 보시면 주황색은 꺾였잖아요 경기도는 네. 이미. 그리고 파란색이 전국이고 이 전국이 올라간 건 뭐냐면요 전국에 도단이 있죠. 네.
도단위 주택 가격이 2억, 3억, 4억짜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시가 아니라 그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묘하게. 그게 뭐냐면 3억짜리라도 2%면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3억이면 뭐 2억, 뭐 2억 80%니까 2억 받을 수 있잖아요. 2억이면 이자가 얼마예요? 2%니까 2에서 30만 원에 원룸값도 안 된 거예요. 월세도.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요. 네. 여기 빨간 게 서울인데 서울하고 보시면 경기도가 일단 꺾이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인천은 아직 버티고 있어요. 왜냐면 인천은 그동안 장리를 많이 내렸거든요. 네. 워낙 저평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풍선 효과가 순차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서울이 막 올라가니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내리는데 따라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천도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좀 같이 보이지 않을까. 오랜만에 제대로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게 제가 볼 때 연말까지 갈 것 같다 보고 특히 과천, 광명, 분당, 김포, 화성 이게 핫한 데였어요. 네. 뭐 아마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과천 뭐 전국에서 상승률 1위 이런 거 떴잖아요. 그게 이제 8월에 확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8월에 꺾인다는 게 8월의 거래량이 이게 9월 3일 날짜 뽑은 거거든요. 네. 8월 다 지났는데 마이너스 75예요. 이게 뭐냐면 9월까지 신고를 하니까 한 번 더 2배 정도를 가산하면 거래량 예측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전에 100건보다 50건 정도 줄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수세가 줄었다는 얘기죠. 왜? 가격이 여기 너무 올랐으니까. 그런 곳들이 우리가 보도에서 봤던 지금 뒤늦게 기사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기러기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기사 내용이 어떻냐면 뭐 최고가 하고서 기사를 들어보면 지난달 며칠 최고가를 찍어 이렇게 써요, 기사를. 네. 아주 묘한 거죠. 지금을 써야죠. 지금 거는 안 써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미 몇 달 전에 최고가를 찍고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내려가고 과정이다. 있는데, 네, 그거는 안 쓰고 최고점에 대한 기사만 써요. 네. 그거 좀 조심하시고. 김포는 좀 낮죠, 50. 그리고 세종시가 좀 양호합니다. 보시면 세종시는 왜 그럴까요? 워낙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작년에 네. 전국 하락률 최고였거든요. 최대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지역별로 차별화가 많은데 매수 심리가 여기 있습니다. 매수 심리도 보시면 여기 빨간 게 이제 전국인데 빨간 거 보시면 여기 살짝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지금 2주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꺾이고 있죠? 매수 주시가 쭉 올라가다 꺾였는데 이게 한 번 더 이어지면 이번 달까지 그리고 추석이 꼈잖아요. 그러면 추석 밥상에서 아마 지금이라도 집사가 저번 달까지 된 거예요. 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적용이 안 돼서 좀 싸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좀 올랐네, 더 오른다. 집값 이런 이제 관망세로 들어가는 얘기들이 밥상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위기 좀 이어질 것 같고 이 하나 더 가보면 하나가 더 없네요. 제가 서울까지 나오려는데 서울은 2주 연속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월부터 중에 최초의 일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어질 것인가 안 이어질까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해본 경험으로 이거는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DSR이 네. 적용하는 게 9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개월을 연기한 바람에 9, 10, 11, 12, 4달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DSR을 100% 적용해요. 네. 그럼 금리가 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시면 금리 인하가 만약에 0.5가 된다 하더라도 가산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1.5를 넣으면 1.5 빼기 0.5는 1이잖아요. 1%가 도리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계부채를 좌시하지는 않는 어떤 정부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관망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제 지금 서울, 특히 서울 쪽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많이 강남 오르죠. 쪽이 뭐 많이 급등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네, 급등을 했는데 우리가 정확히 볼 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 최고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서울에 100개 단지가 있다고 하면요. 한 4개 단지만 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보도에는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때인 거죠. 왜? 이번에 정책금리까지 넣어줬는데도 전고점을 뚫기가 어렵거나 그리고 말씀드린 서초 강남 이 4구가 있잖아요.
갑자기 거래가 끊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거래량이 거의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도 일대 팍 꺾이는 것처럼 확 죽었어요. 아. 강남구만 좀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요새 매입에 들어간 분들 중에 대부분이 갈아타기 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전문직 종사자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일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부동산이 어떻게 되든. 이분들이 돈은 10억, 15억이 있는데 집값이 25억인 동네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세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요번에 또다시 막 이러니까 사람이 한 번 한 게 두 번째 오면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부를 때는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두 번 부르면 들리잖아요. 이분들이 제가 요새 상당히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번에 실소유자는 극명하게 다른 게 뭐냐. 갈아타기 수요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전문직에서 여유가 있는, 살 수 있음에도 여유가 있는 분들, 여유가 없는 분들이 약간 요번 이 붐에 흔들렸어요. 그분들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약사 한 분이 자기 돈이 7억이에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30대 초반인데 7억이면 잘 모았죠. 7억인데 집값이 20억이에요. 그거 들어갑니다. 대출하고 모자르잖아요. 전세 끼고 해도 모자라요.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40% 50%니까. 그러면 한 2억인가 모자랐나 봐요. 20억짜리가. 근데 그거를 제2금융위가 그 6, 7%짜리를 받아가지고 메꿔요. 정상적인 건 아니죠. 이런 매입이 좀 꽤 많았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뭐 노도강이라든지 금천 관악 이쪽에 좀 약간 저렴하잖아요. 네. 저렴한 곳에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자가 이사하기 힘든 분들, 특히 뭐 초등학생 애들이나 있거나 이러면 정착하고 싶잖아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런 분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책금리 그걸 활용해가지고 집을 마련한 게 이제 6, 7, 8월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또 막 집을 사는 분들이 주변에 생기다 보니까 네. 더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사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이제 후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관망해야 될 때다. 후회할 때가 지났죠. 이미 지났다. 네네, 그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쉽게 우리가 둔촌주공 더듬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집값이 정상인가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우리 그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높죠. 상당하죠. 그러면 우리 기억 더듬으시면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둔촌주공 때 어땠어요? 다 미분양 날 거라고 다 국민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살렸어요? 투기판 벌렸잖아요. 쉽게 그냥 집 사서 팔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법이 안 바뀐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유예 만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쇼예요. 그것 때문에 둔촌주공이 버텼잖아요. 이번에는 뭐예요? 특례보금자리는 퍼부어가지고 또 올려놨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대출 정책 금리 갖고 시장을 자꾸 떠받쳤잖아요. 빚내라, 빚내라, 빚내서 집 사라 투죠. 박근혜 정부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빚이 뒤에서 사줄 사람이 있어야 이게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경제 상황이 좋나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더 빚내서 사기 힘든 가격 수준까지 가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멈춘 거고 또 다시.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 국민 2,350만 가구 중에 다주택자 350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1주택자 1,000만하고 무주택자 900만하고 나머지 법인 거거든요. 1,900만 이분들은 집값 오르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물론 영끌에서 한 분들 올라가길 바라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오르는 거에 의미를 두질 않아요. 그냥 거주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350만이 지금 몇 프로예요, 국민의?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모든 정책이나 기사나 이런 내용이 350만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거 아는데 그 원인이 집값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 살린다고 나라 돈 다 퍼붓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힘든데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예전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고 많이 나왔잖아요. IMF OECD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은 총재가 요즘 말씀하시는 톤이 세졌잖아요. 세진 이유가 뭐예요? 심각하거든요. 정부가 통화 정책을 갖다 억누르는데 그럼 재정 정책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가다가 환율 때문에 물가 고통 받고 있고. 네. 그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내리니까 또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더 내리면 또 부동산이 또 투기판이 되겠고. 그러니까 한은 총재가 올 때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8월 22일, 27일, 28일 연속 나오는 데마다 그냥 강력하게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분이? 그동안은 이제
협조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정부의 정책 금리가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대놓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럼 5년 뒤가 문제죠. 5년 뒤에 변동금리거든요. 5년 뒤에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억지로 떠받친 집값이 조정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무디스가 또 신용연구를 얼마 전에 냈잖아요. 한국 가계부채가 조금 더 이렇게 되면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라고 하자마자 뭐 전세 대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쪼인다 이런 거. 가만히 그런 그림을 보세요. 해외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물어보신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게 정상적인 가격 수준이 아니다. 특히 서울은.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사줘야 되는 사람들이 뒤에서 나와야 되죠.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끊어질 것이다. 거의 힘이 바닥나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보고 이거 보시면 또 보탬이 될 텐데요. 이게 저 ABC 리포트라고 BC 카드사에서 네. 매달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 이제 BC 카드가 그래도 제일 많잖아요. 네, 소유자 네. 수가. 여기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5.4%예요. 다 하락이에요. 여기 교통만 0.1% 상승하고 다 하락이에요. 펫 문화는 마이너스 13%. 이게 지금 요번 달만의 일이 아니라 올해 거의 이래요. 그럼 왜 소비가 줄죠? 누구나 아는, 당연히 이 빚이 많으면 소비가 줄잖아요. 이자 갚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점이 도달하는 어떤 임계점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하늘 총리도 네. 보고 있고, 저는 예전부터 보고 있고,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집값으로 우리 경제 자체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의 국민이 집값이 안정적인 수준, 소득 수준에 맞는 수준이 돼야 미래에 희망이 있고 좀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그게 안정돼야 그러면 그 돈 남는 돈이 또 어디로 가요? 주식시장도 들어오고, 문화도 쓰고, 내수도 쓰고, 그럼 자영업이 살아나고,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런 부분이 또 산업활동 동향이 8월 말에 발표됐거든요. 그거 보시면 소매 판매가 이번 7월은 또 마이너스 1.5% 감소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인데 소매 판매가 힘을 네. 못 쓰잖아요. 증가를 안 해요. 네. 계속 마이너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개월째 이게 만약에 꺾여서 쭉 내려가면 제가 우측에 써놓은 것처럼 이 모두 감소한 거, 준내구재, 빈내구재, 내구재 다 세 개가 동시에 감소한 게 1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부채, 당연히 집을 많이 샀으니까 빚이 더 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런 거에서 우리 한번 심각하게 한번 시장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디스에서 어떤 경고를 했던 건가요? 이렇게 한국 신용의 상태에 대해서, 국가 재정 운영 상태에 네. 대해서 우리가 뭐 외교, 뭐 산업 다 있잖아요. 네네.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거예요. 아,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임계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안 되고 좀 이런 대출로 이런 해결하면 아슬아슬하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던져준 거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뭐 IMF나 OECD는 이미 경고를 했고, 구조조정이 안 일어나고 집값이 연착륙이 안 되면 문제가 크지만 해낼 거라고 믿는다라고 IMF 부총리가 내한했을 때도 얘기했어요. 대놓고. 네. 근데 그거를 역으로 지금 미스매치 정책이 났잖아요. 정부가 막, 여러분 이자가 저렴하면 2%면 생각해보세요. 기준금리가 3.5%인데 어떻게 2% 대출할 수가 있죠? 정부가 나머지 그 차액을 갖다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차 보전에서 이자 차액 보전 개정이라고가 네. 있는데, 그거를 지금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을 줬지만 그게 누구 돈이에요? 우리 세금이잖아요. 세금 갖고 집값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게 누굴 위한 거죠? 이게 네.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 세계 그 금융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재정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1조를 갖다 또 여기서 부채를 지원하고, 이건 버블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무디스가 다시 한번 경고를 확실하게 준 것 같아요. 네. 그러자마자 전세 대출 뭐
줄이고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없애겠다 그랬는데 그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거하고도 안 맞잖아요. 유주택자를 왜 전세 대출해 주죠? 집이 있는데 희한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세계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좀 한국이 과다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 이쪽에 네, 대한 지원, 건설사들이 좀 여러 가지로 PF니 뭐니 해가지고 어려우니 이쪽을 좀 측면 지원해주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근데 그게 좀 과도한 거죠. 과도하다. 구조조정을 잘 거치면서 살릴 땐 살리고, 이건 가망성이 없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막 끌고 오니까 이게 나중에 좀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1, 2년 네.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1, 2년 정말 위험한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미국 현지 이미 경기 침체 중이다라고 썼잖아요. 네네. 대선 변수가 지표를 좋게, 뒤에 말은 뭐냐, 좋게 트릭을 쓰고 있다. 마사지하고 있다, 지표를.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좀 파악하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지금. 제가 좀 한 20일 미국 갔다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거기 현지 사정은요, 네. 우리가 이 지표로 받아보는 뉴스나 이거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변호사, 네. 공인중개사, 거기는 모기지 랜드라고 해서 대출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은행이 아닌데, 은행의 일을 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 뭐 자격증까지 있나 봐요. 네. 우리나라 대출 상담사 수준을 넘어서는. 그 사람 다 공유하는 말이 세무사까지 제가 각종 업종에 계신 분들 다 만났거든요. 세무사 뭐 다 어떤 사람 70% 어떤 사람 75% 많은 사람 80%까지 하던 일이 줄었대요. 네. 이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표는 좋게 나와서 자기들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무사분의 얘기가 보면 여러 가지 기업체나 뭐 식당 큰데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는데 식당이 10개가 있으면 잘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 왜 식당 가면 바글바글 되는 데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잘 되는 데는 10개 중에 2-3개고 나머지 7개는 매출이 거의 60-70%로 다운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질문했죠.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면 더 경제에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답이 다 희한합니다. 누가 돼도 뚜껑은 열릴 거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돼도 이건 다 꺼진다고 대선 때문에 지금 받치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정부가 떠받쳐서 유지가 되는 거를 아는 것처럼 네. 거기도 다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사람들의 얘기고. 제가 그림 여기 보여드린 걸 보시면 이게 뭐 대표님도 잘 아시잖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6개월에서 그렇죠. 1년 반 사이에 경기 침체. 위기 침체 둔화 중에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되고 나서 올라가려고 하면 딱 바로 붙거나 조금 텀을 두고 생기잖아요, 위기가.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게 2년물하고 그 금리 역전한 거거든요. 이게 올라왔어요. 얘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3개월물은 아직 안 올랐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이 경제 위기 침체 둔화의 시기가 올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역사는 그렇게 돼왔고.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현지 사정과 그 뭐 LA나 뭐 맨하탄의 그 공실 뉴스도 많이 접하셨잖아요. 상업용. 그럼 얘가 올라오는 시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미국이 안 좋으면 우리는 혼자 좋은 적은 없었거든요. 같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시나리오에. 그걸 가지시고 부동산도 조금 보수적으로 자산가를 들어가셔야 되고 또 주식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 침체 둔화 중에 하나의 형태로 무조건 오긴 온다. 그 시간 동안은 부동산이든 모든 자산들이 약간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